네, 선배님 공유 시작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파일 보이시나요?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선배님 저희 화면 F 누르셔가지고 전체 화면으로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이거 슬라이드로 하면 조금 화면이 조금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PNB 5기고요. 수협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에서 파악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만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일단 저는 현재 포지션이 무주택자고요. 유주택이었다가 2022년도에 팔았고 2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 지내다가 이제 정신을 차린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편향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아마추어라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 사진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투자 자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누가 사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제 아까 이 별표 친 거랑 동일하게 주식시장에서 바보보다 주식이 많으면 주식을 사야 되고 그 반대면 주식을 팔아야 될 때라고 했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다르게 이제 제 물건을 누가 사줄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이야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다라고 좀 믿어지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제 첫 번째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전제입니다. 전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다라는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이렇다는 전제 하에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라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가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생각은 시장은 사이클을 가지고 때로는 과열되기도 하고 과한 공포에도 휩싸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점이 수익 기회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소득도 있고 인구도 있고 금리도 있고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 참가자의 심리하고 구매력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 사이클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참가자의 심리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매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의 매매 하락 시점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같은 매매 하락기에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제 민간 사업자는 수익성이 악화돼서 미래 공급으로 일컬어지는 이제 분양 착공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인허가를 전면 중단했고요. 이 시기에는 사람들은 이제 매매 대신 전세로 넘어가고요. 근데 하락 시기에 이어진 분양 착공 물량 감소로 전세 수급이 빡빡해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하락된 매매 가격은 하락하고요.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면서 이른바 매매하고 전세의 갭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제가 갭 가격 하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러한 갭의 축소는 갭 투자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낮아진 가격 또한 대출 구매자의 구매력을 하락시킵니다. 이제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격이 떨어졌으니 대출을 덜 받아도 되니까 이제 매월 저희 구매자가 내야 될 원리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예, 잠깐 말씀드리면 주택금융공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매가 대비 70% 정도 수준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 의향이 조금 올라간다는 이제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은 개선된 사업장으로 미래의 공급 물량의 분양 및 착공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상승장이 지속되면 상승 가격 자체가 매매 수요를 자극해서 상승을 지속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올라간 가격만큼 전세는 빠르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전세 가격은 투자가 아닌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가격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매매는 크게 올라가고 전세는 올라가지 못하고 갭은 크게 벌어지면서 대출자의 구매력 그리고 갭 투자자의 구매력 모두 저하되고 시장에는 살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자의 구입 부담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갭 투자자의 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이제 상승 초반 급증했던 분양 물량하고 착공된 물량들이 입주를 하게 되고요. 무주택자는 자가로 이동을 많이 이미 했기 때문에 전세 수요는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수요 부족 현상을 겪게 되면서 전세 가격은 이제 하락으로 이어지고요. 이 전세 가격 하락은 기존의 갭 투자자의 포지션을 무너뜨리는 데 작용을 합니다. 일종의 역전세를 발생을 시키고요. 그리고 갭 투자자의 포지션의 청산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매매 하락으로 더 이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부동산 사이클을 설명을 드렸고요. 각 시장의 사이클을 특징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은 사이클이 좀 길고요. 진폭이 깁니다. 그리고 지방은 사이클이 짧고 진폭이 낮아요. 그 이유는 좀 생각을 해보면 도시의 확장 가능성하고 임금 밀도 공급의 탄력성 차이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추가 택지를 지정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기에는 좀 제한적이고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새로 신규 택지를 지정해서 공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이 좀 더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작고 진폭이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봐야 할 데이터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이제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계열 자료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통계를 발표하는 것은 KB하고 한국부동산은 두 곳인데요. 두 곳은 매주 매월 가격 상승률하고 가격 지수 등 그 데이터들을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는 KB 부동산이라고 치고 들어가게 되면 이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하셔서 보시면은 이제 KB 통계 데이터 허브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KB 통계는 엑셀 자료로 받으시는 거고요. 데이터 허브는 이제 화면에서 조회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 엑셀을 받으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렇게 빨갛게 색칠이 되고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과거에는 주간 데이터도 엑셀로 제공을 했지만 현재는 이제 월간 데이터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KB 부동산 허브에서 조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월간 시계열로 나와 있는 이 엑셀 자료를 받으시면 이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발표하는 곳은 이제 부동산원인데요. R1이라고 부동산 통계정보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공개자료실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공표 보고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시계열 통계표, 꼭 시계열 통계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주 매월 업데이트를 하니까 요거를 다운받아서 데이터를 사용하시면 흐름 파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다운받은 월간 데이터고요. 이 지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지수는 특정 시점을 100으로 만들고 여기 100일이라고 나와 있죠. 이 특정 시점 대비
1%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를 쭉 발표를 하고요. 이 지수를 차트를 그리면 이제 그 도시의 가격의 흐름을 좀 파악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국 부동산에서 그 매주 보내는 이제 발표하는 보도 자료인데요. 이거는 신문 기사상에 많이 보신 그림이실 겁니다. 그래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아시고 싶다 그러면 간편하게 여기서 보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 시장 참가자의 심리를 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B 심리지수는 매매 우위지수하고 전세 수급지수라는 데이터인데요. 이거는 이제 KB하고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이 데이터는 심리보다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수요자가 많은지 공급자가 많은지를 매매 전세에 대해서 각각 설문한 결과입니다. 사실 정확한 심리 지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 준다는 점에서 심리 대형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0에서 200까지의 숫자를 두고 100을 기준점으로 잡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자가 많고 0에 가까울수록 공급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매매 우위 지수가 200이라면 매수자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가 200이라면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다는 시장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기관 모두 수치를 발표하는데요. 두 기관이 똑같은 수치를 발표를 하는데 이 두 기관이 수치가 가진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월간이나 주간에 이렇게 KB는 매수자 동향에서 매수 우위 지수를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는 엑셀로 받으시면 아파트 수급 동향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매 수급 지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국 부동산하고 KB하고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매매 우위 지수가 얼만큼 떨어져야 하락으로 전환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매매 우위 지수와 전세 수급 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일종의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요. 왼쪽은 매매 우위 지수가 당시 시장 상황이 하락이었을 확률을 과거 데이터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전세 수급 지수를 계산을 한 거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KB 같은 경우에는 매수 우위 지수가 40 언저리였을 때 이제 하락의 경계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 근처가 하락의 경계입니다. 이제 반면에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은 90 근처가 매매 하락 경계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도 90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락의 경계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매매 우위 지수와 전세 우위 지수 그리고 각각 하락의 경계를 이용해서 4분면으로 만든 차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사이클에서 빗대어 설명드리면요. 매매 전세 모두 하락하는 3, 4분면에서 이제 전세 선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먼저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매매 전환 그리고 갭 투자 등으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매와 전세의 갭이 벌어지면서 전세 하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마저 하락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이 사이클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서울특별시의 매매 우위 지수랑 전세 수급 지수를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년 간격으로 제가 이제 좌표를 찍어본 거고요. 혹시 이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네. 아,
듀얼 모니터에 있는 거, 네, 보입니다. 아, 보이세요? 네네. 이거는 이제 서울 매매 우위 지수랑 전세 수급 지수를 제가 이제 2008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매 1년마다 좌표를 찍어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추정한 대로 움직이는지를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번호, 날짜도 있지만 이제 번호를 보시면 좀 편하실 텐데요. 이제 2008년 2월에는 이제 상승장이었다가 이제 1년 후에 2009년 2월 달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3, 4분면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1년 후에 전세 먼저 회복을 해서 이제 2, 3분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 이 분면에서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 2015년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그 매매 상승, 전세 상승 분면에서 이동을 하다가요. 2019년도에 이제 하락의 경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요 경계가 왔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게 통상인데 이제 이때 정부가 이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하니까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매매 전세 상승장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다시 2023년 2월에는 현재 매매 전세 모두 약세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경기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경기도고요. 요 세무가 이제 시작점입니다. 이제 위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 움직이고요. 이쪽에서 다시 전세가 회복돼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매매 전세 상승 국면으로 다시 이동을 하다가 다시 여기로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한번 보시면 네, 인천도 동일한 방향을 통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은 매매와 전세의 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갭은 갭 투자자의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이제 갭이 작을수록 투자자가 매매에 들어가는 자금이 적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를 전세가율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월간 전세 지수에서 매매 지수를 뺀 수치를 시계열로 표현해 봤습니다. 전세가율과 뭐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전세가율은 긴 시계열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역별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를 대용치로 사용을 하고요. 전세에서 매매를 뺀 수치이기 때문에 높아질수록 전세가 매매 대비 많이 상승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로 봤을 때는 구매력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이제 응축된 에너지로 표현하기로 합니다. 수치가 상승하는 걸 이제 매매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가 쌓인다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든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이게 가격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이제 기울기는 올라가고 진폭은 좀 커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좀 보면요. 2002년에 이제 에너지가 투자자의 구매력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고요. 이렇게 쭉 소진해 오면서 2009년까지 이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다시 2009년부터 쭉 에너지가 쌓여왔습니다. 이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매매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전세와 매매의 갭이 점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구매하는데 돈이 점점 줄어들고요. 이 시점부터 다시 매매와 전세의 갭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 점은 이제 이렇게 원래는 하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차오른 거는 이제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전세가가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게
그 에너지가 갑자기 충전된 형태라고 보여주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진을 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꺾인 건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전세가 급격하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갭이 갭이 급속도로 많이 벌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도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경기도는 이제 전저점 여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봤을 때 전저점을 향해서 이제 거의 터치를 한 형태를 보여주는 대신에 아직 서울은 조금 남은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 형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메워질지 아니면 이렇게 반등할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세가가 뭐 금리에 따라 달리겠지만 전세가가 조금 더 빠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인천은 네, 인천은 또 아직 좀 전저점 대비해서 조금 남은 상태인데 매매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가 하락이 좀 덜 해서인지 이거는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대출자의 구매력입니다.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발표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중위소득을 가진 도시근로자가 해당 지역의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표준 대출을 받아 사야 되는 원리금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를 지수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산출 방식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냥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수의 의미에서 말씀드렸듯이 90.1이면 소득의 25%를 원리금을 내는데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본 내용은 이거고요. 근데 이제 이 지수가 좀 문제가 있는 건 이제 너무 후행해서 발표를 해요. 지금 나온 건 2022년도 3월 3분기까지밖에 발표가 안 됐고요. 아직 4분기도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위주택 가격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아서 쓴다고 하는데 이제 이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 표준대출 조건도 비공개인데 이제 그 뭐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LTV는 47.5를 쓰고요. 그리고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을 사용을 하고 네, 중위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에서 자료를 받아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려면은 네, 한국은행 경영통계 시스템에서 네, 요 경로를 통해서 네, 한국 신규 취급은행 대출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찾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국가통계 포털에서 이 경로를 통해서 이제 10분위별 가계 수지에서 5분위와 6분위를 평균 낸 가격을 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비중을 가중치는요. 이제 고용노동 통계에서 이제 행정구역별 그 임금 근로 시간을 임금을 이제 그 지역별 가중치를 둬서 요 소득하고 곱해서 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 가중치까지는 두지는 않고 요 소득만 가지고서 계산을 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어떤지를 지금 서울을 보면요. 이제 서울은 이제 전고점이 160대 초반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 214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해본 결과 현재 한 201 수준이고요. 201이면 제가 이렇게 표현드린 빨간색 점선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요게 내려가려면 금리가 가파르게 내려가든지 소득 수준이 가파르게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든지 뭐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지금 현재는 100 수준이라서 약간 전고점보다는 조금 낮아진 상태고요. 인천은 주택구입 부담 지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상승하기 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은 거래량입니다. 국내에서 거래량을 좋아하시려면 공식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R1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현황 그리고 아파트 거래 현황에서 이제 조회하시면 되고요.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일 기준으로 나오고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은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나와서 이제 그 데이터에 좀 차이를 보이고요. 이 한국 부동산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시계열 자료를 좀 얻기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 2008년도 이후에 실거래에 집계된 이후로는 거래량을 그 시계열로 지역별로 다 구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계약일 기준으로 이제 완전히 신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나 발표하기 때문에 아직 그 한국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2월 달까지밖에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최신 데이터를 조금 다르지만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제 계약일 기준이니까 이제 부동산원 데이터랑은 좀 차이를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이제 바닥을 다지기 위해서는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자의 포지션이 청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전세하고 대출 끼고 산 사람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주식으로 치면 신용 포지션이 청산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만들고 나서 이제 바닥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에게 구매력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호가를 받아주면서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진정한 상승량으로 전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승장의 마지막은 낮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15년 언저리에 이제 기존 보유자들과 새로운 투자자들의 손바뀜이 시작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장기 평균, 요게 장기 평균선인데 장기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의 마지막은 또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거래량 이후에 이제 급격하게 거래량이 낮아지고 호가나 실거래는 낮은 상태에서 그 폭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하락을 맞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을 기초로 이제 제가 개별 단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차트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들은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네이버와 국토부 뭐 여기저기 자료를 이제 크롤링해서 만든 자료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 단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위해서 제가 만든 차트고요. 제가 관심 있는 단지 이제 파크리어하고 헬리오 이제 잠시 송파에 있는 단지인데요. 이제 5구 타입의 이제 호가하고 매물의 변화를 제가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네이버에 매물이 몇 개였는지 호가가 호가 평균이 얼마가 되고 최저 호가가 얼마가 되는지를 매일매일 기록한 자료인데요. 이걸 기록한 게 이제 저는 하락이 꽤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월 발표 이후에 좀 마음이 좀 조급해졌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 사이트를 크롤링해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축적을 해왔고요. 이제 보시면은 최저 호가는 이렇게 한번 툭 튀고 나서 이후로는 최저 호가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데 특이한 점은 호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3월 언저리 이후부터 이제 호가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매물이 조금이 아니고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요. 다시 그 다음 이제 헬리오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호가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매물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저 호가는 14억 8천에서 크게
변동이 없다가 최근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엘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호가도 계속 올라가고요. 이제 다만 이제 매물이 조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호가 자체는 뭐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최근의 시세는 이제 조금 요게 표시는 잘 안 되지만 호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이 좀 적은 형태는 이제 앞서 매물이 올라가는 형태랑 왜 다른지를 생각을 해보면 벨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자들이 많이 적은 형태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의 적극성 자체가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단지 거래량도 이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로 보면 개별 단지 시계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국면을 타기 시작했고요. 이제 호가가 거래 시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받쳐주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폭발적인 거래량을 보이면서 거래량은 급속도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세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반등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제 매수가 회복됐다, 이제 반등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장기 평균 정도에 되는 거래량으로는 사실 이 단지가 상승으로 전환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렐스도 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은 장기 평균보다 훨씬 더 적죠. 그리고 개별 단지를 기준으로 제가 주택구입 부담지수를 따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거는 제가 이제 지수로 아니고 이제 그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를 써야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몇 퍼센트를 써야 이 집을 살 수 있냐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제 110%까지 갔다가 지금 90%까지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제 이 90%라는 수치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아직 구매력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갭으로 사기에도 조금 지금 역사적으로 갭이 가장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지금 투자자가 유입하기에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단지를 이제 임대 수익률하고 정기예금 금리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이 정기예금 금리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점선이 이제 시세입니다. 그리고 요 초록색 막대기가 이제 임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2015년도에는 이제 정기예금을 비팅하기 시작했죠. 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이 집을 사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단지의 투자 자산으로서 특징을 보면 이때는 픽스드 인컴이 어느 정도 인컴이 존재하는 배당주나 채권 같은 존재, 그리고 추가로 이제 상승까지 바랄 수 있는 이런 자산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때는 이제 임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금리도 이렇게 올랐지만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 수익은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만 존재하는 코인 같은 존재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왜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었냐라고 보이면 이 임대 수익률이 다시 회복한 걸로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이렇게 극적으로 다시 반전을 했고요. 이 정기예금 금리도 많이 떨어지면서 이 투자 자산 간의 갭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파크리오는 이렇게 상승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다시 이 임대 수익률 자체는 요 마이너스를 기억을 하면서 자산의 매력도는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정기금리는 요렇게 높은 상태인데 현재 임대 수익률은 요렇게 많이 벌어져 있어요. 이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사실 이 수익률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이제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 조금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Q&A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렇게 고린이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말하기가 좀 부끄럽나요?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혹시 이제 네, 자료는 공유를 해주신다고 감사하게 공유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네. 저는 이제 졸업을 했고요. TMBA 8기 양람입니다. 예, 말씀 네,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네. 예, 일단 저 말고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다 미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예측을 좀 하고 싶다는 게 일단은 좀 주된 관심사고, 그걸 알아야 이제 언제 집을 살지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그러니까 지금 서울 이제 강남권의 그 재건축 입주가 굉장히 이제 내년 초, 올해 말인가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아지면은 아무튼 이제 아까 사이클에 봤을 때 전세가가 아무래도 낮은 상태가 계속 뭔가 유지가 될 것처럼 저는 좀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서울 전세, 강남권 전세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무주택자라서 굉장히 편향적이라 일단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입주 물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식 통계가 없고 이제 민간 어플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재건축 단지들이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 시기가 미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서 사실 제 생각에는 입주 물량을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전세가 먼저 회복이라는 제 생각은 다름이 없고요. 근데 지금 전세 시장의 가장 큰 분기점이라고 하나 제일 변수는 금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최대한 낮추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코로나 사태 같은 금리 인하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전세자금 그러니까 세입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월세나 전세. 근데 전월세 전환율을 기준으로 두고 어느 쪽으로 이제 넘어갈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통상 이제 3에서 4%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4% 좀 넘어가니까 전세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이제 2% 1점 몇 프로, 2% 이렇게 가게 되면 전세가 다시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 물량 자체는 제가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운팅 해보려고도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잘 참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저도 사실 무주택자라서 혹시
금리나 뭐 전세가율 요거를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혹시 뭐 특정한 지점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냥 금리만 봐도 될지 전세가율 두 개만 뭐 키 팩터로 놓고서 봐도 괜찮을지 뭐 사실 변수는 엄청 많지만 사실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 있는 불인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언제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좀 뭐라 그러죠? 되게 아주 많이 하는 질문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본인 뭐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기점이 혹시나 부담이 되시겠지만 있으실까요? 저도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사실 엄청난 투자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저도 집을 언제 사야 될지 모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려고 이 자료 만들어서 발표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하나만 제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가격이 안 내려가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입 부담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레벨로 내려가고 이제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차오르는 상황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이면 이제 그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 만약에 하나만 보자면 그냥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아까 말씀드린 공유 드렸던 계산 방식을 좀 계산을 해보시고 그 해당 단지별로 아마 그 KB 부동산 들어가시면 시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분석 같은 거는 어떤 툴로 하시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이 이게 하나 들어왔거든요. 분석 툴이라는 게 제가 잘 어떤 느낌인지를 몰라서 뭐 엑셀 저희가 아, 네, 데이터 일단은 분석하실 제가 때. 원래 제가 이거 만들게 된 목표는 엑셀로 이거를 다 그 매주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엑셀로 차트를 다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 엑셀이 너무 무거워져서 그 파이썬으로 만들려고 이제 파이썬 공부를 6개월 동안 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모으는 것까지는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만드는 것까지는 이제 지금 차차 하고 있고, 이걸 나중에 이제 간단한 사이트로 만들어서 공유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엑셀로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학교에서도 파이썬을 많이 가르쳐 주고 계시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최근에 GPT가 나오면서 너무 빨라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프로그래밍 정도는 질문만 잘하면 얘가 잘 알아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외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챗 GPT까지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네.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유 드릴 거는 이제 우선 네. 구독연우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배님. 혹시 OT 때 오시나요? OT 때 오시나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이게 잠깐만요. 음소거가 돼 있으셔서. 선배님 오시나요? 네네, 참석합니다. 네. 그때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이제 홍릉 캠퍼스에서 O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오리엔테이션은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저희 와터스 소개하고 이제 운영진들 어떤 분들이 봉사활동 해주실지 그리고 활동 계획이 어떨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후에는 저희 그 이무 지도 교수님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무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 저희가 했었던 설문 바탕으로 해서 이 와처스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로 저희가 가치 투자 동아리로 시작을 했었던 동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의 이 투자 경험을 포함해서 이 아래에 있는 뭐 운용업계에서 가치주 투자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 가치 투자를 하는 이 두 가지 다른 회사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시니 되게 좋거든요. 세미나 오셔서 듣고 같이 뭐 8시 45분 요쯤에 정리하고 나서 이동하고 나서 저희가 네트워킹 시간을 갖는 형태로 OT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예약되어 있지는 않고 그 저희가 한 화요일 요쯤에 화요일 수요일 내외로 해서 장소를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 전에 아마 설문 참석 여부에 대한 설문 여부가 나가게 될 텐데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준비해 주신 그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3월 30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시에 홍릉 캠퍼스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